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자율에 관해서 이제 조기상환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조기상환하는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고요. 3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5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때 이제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조기상환이라는 부분이 어떨 때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이자율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사이에서 조정주기가 짧을 때 누가 유리하냐, 그리고 초기이자율이 그 초기이자율은 누가 더 높으냐, 고정이 높으냐, 변동이 높으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이자율은 고정이 좀 높게 설정된다. 그 이유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감안을 해서 변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고정이자율은 초기부터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짧으면 차입자보다는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세 번째 이자율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조기상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요건 이제 만기 전에 변제한다. 만기 전 변제 또는 중도상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수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만기 전 변제 벌금 이렇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미리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을 차입자의 권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 그러니까 차입자의 권리를 콜, 이렇게 이제 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콜을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하나인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반드시 행사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콜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콜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면 할 것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조기상환을 한다라는 것이죠. 조기상환을 한다. 그럼 이제 어떨 때 조기상환을 하느냐? 그게 바로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 요 두 개의 차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자율이 약정보다 내려갔다. 즉 약정은 내가 10%로 지금 약정을 해서 10%를 이자로 내고 있어요. 10%의 이자율을 내고 있는데 시장이자율이 막 5%로 막 내려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빌린 돈을 10%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새로 빌리면 5%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나는 빨리 이것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콜 옵션은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차입자는 자기의 권리이니까 그걸 행사할 수 있지만,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10년 동안 빌려가서 이자를 꼬박꼬박 낼 걸로 생각하고 빌려줬는데 근데 미리 갚았어? 그럼 이제 미리 갚았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대출자는 어차피 다른 데, 은행은 딴 데 또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대출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뭐 2년 전에 빌려갈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10% 이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10%로 빌려가 놓고 지금 내려가 버리니까 갚아버린다? 그럼 이제 지금 빌려주려면 5%로 빌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자율 위험도 생기는 것이고요. 또 대출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런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네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차입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너가 콜 옵션을 하는 데 대한 방어를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콜 방어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콜 방어라는 것은 뭐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것, 즉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방어 수단이에요. 방어 수단은 뭐냐? 이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 벌금을 물리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조기 상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피해를 일정 부분 네가 보상을 해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콜 방어고요. 콜 방어는 대출자의 권리고요. 이거는 대출자의 권리, 그다음에 이거는 차입자의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미리 갚으려 그러면 대출자가 야 벌금 내고 갚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기 상환에 관련돼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기 상환은 어느 때 일어나냐? 자, 이렇게 약정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을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약정이자율이 10%고요. 시장이자율이 한 9%까지 한 1%만 내려가도 무조건 갚느냐, 조기상환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조기상환 하려면 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2%다. 그러면 10%에서 9%로 내려갔으면 9%에다 2% 더했더니 11%잖아요. 그때는 갚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조기상환 수수료를 벌금을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낮다라고 했을 때는 상환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약정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약정은 10%인데요. 시장이자율이 막 12%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이럴 때는 조기상환 않겠죠. 이건 이제 조기상환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기상환을 안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조바심이 나겠죠. 새로 빌려주면 12%, 15%로 빌려줄 수 있는데 이놈이 10%를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강제는 못합니다. 미리 갚어 이건 못하고요.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잔고 할인을 해줄 테니까 빨리 갚으면 잔고 할인. 너 100원 남았으면 내가 90원에 퉁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겠죠.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강제는 할 수 없다. 어쨌든 조기상환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내려가게 됐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요.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 시간과 합쳐서 이자율에 관해서는 세 가지 지문이 뜰 수 있다. 세 가지 지문. 자, 첫 번째로는 초기 이자율에 대한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 높으냐 변동이 높으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이 변동보다 높게 설정이 된다. 이런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조정 주기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정 주기는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가변보다는 조정 이자율이 훨씬 짧죠. 그러니까 조정 이자율이 대출자에게 더 유리한 그런 개념이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조기 상환이죠. 조기 상환은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약정하고 시장하고 봤을 때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내려갔을 때 이때 이제 조기 상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기 상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조기 상환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벌금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이자율에 관해서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자율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것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그리고 가상금리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가상금리는 고정이 돼 있지만 기준금리는 지가 알아서 변화를 한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자율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8페이지 대출의 상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출의 상환 방식은 고정금리 하에서 상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체증식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요. 이 세 가지들을 서로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자, 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은 이게 이제 고정금리 하에서 상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하에서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다.
원금을 균등하게 가는 거, 원리금을 균등하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원리금을 점차 늘려가는 거, 체증식 상환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조건을 보시면 조건으로 자 대출 총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100원을 빌렸다. 저거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쉽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간은 대부 기간은 10년이다. 그리고 이자율은 10%다. 연리가 10%다. 그리고 10년 10%면 저당 상수가 16%, 0.16이다. 16%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보겠어요. 자, 원금 균등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매 기간마다 갚아 나가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맨 먼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원금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금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두 개를 플러스라면 원리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쭉 가지고요. 10년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해 원금은 얼마 상환하는 거요? 내가 기간이 10년 동안이고요. 100원을 빌렸으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원금을 10년 동안 100원을 균등하게 자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원을 10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매년 10원씩 이렇게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 10원씩 이렇게 상환하게 되면 이게 바로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는 얼마냐? 그러면 이 100원을 지금 1년 동안 갚는 거죠. 1년 동안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100원에 대한 이자. 그러면 10원이 붙겠죠. 자, 그러면 1년 첫 해에 1년 차에 내가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금이니까요. 그 합계가 얼마냐? 20원이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2년 차에도 원금은 10원을 갚겠죠. 그리고 지금 2년 차에는 이자가 얼마가 붙느냐? 원금 첫 해 10원을 갚았으니까 이제 90원이 남았죠. 잔금이. 그럼 90원에 대한 이자, 1년 동안 이자 10%? 그러면 90원에 대한 이자 10%니까 9원. 그러면 19원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10원이 원금을 갚아지고요. 그리고 이자는 얼마요? 80원에 대한 이자 8원. 그러면 18원. 자, 마지막에는 이제 10원 남았으니까 1원이 붙겠죠? 네, 그러면 이제 11원 갚으면 다 상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금은 균등하다라는 것이죠. 원금은 이렇게 균등하다.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점점 체감하죠. 체감한다. 자, 그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20원, 19원, 18원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원리금도 체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원금은 균등하고요. 이자는 체감, 원리금도 체감.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은요. 요거는 체감식 상환 방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이 체감한다 그래서 체감식이고요. 원리금이 체증한다 그래서 체증식이고요. 원리금이 균등한다 그래서 균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요. 원리금이 체감하니까 이렇게 체감하니까 체감식. 물론 이자도 체감하죠. 원금은 균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계산하는 식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식도 이게 뭐 1년 차 원리금을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 문제로도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요걸만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한 두세 번 써보세요.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이죠. 자, 원리금 균등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균등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원리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원리금을 먼저 계산하면요.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러니까 저당 대부죠. 저당 대부. 저당 상수 곱하기 대출 총액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 상수가 0.16이고요. 대출 총액이 바로 100원이죠. 그러니까 0.16 곱하기 100원 그러면 16원씩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매년 16원씩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거죠. 16원, 16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16원씩 계속 갚으면 그러면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원리금이 원금도 이렇게 100원을 싹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원리금 16원에서 이제 이자를 빼면 원리금 중에서 16원을 갚으면 첫해 16원을 갚으면 거기서 이자를 얼마 빼가고 그러면 이제 빼간 거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금 균등에서는요 항상 뭘 묻냐면 원리금이 얼마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항상 원금이 얼마냐 이걸 묻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을 먼저 계산할 수 있거든요.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자를 빼야 원금이 나오니까 원금을 꼭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을 묻고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을 구하라.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금이 16원 내야 되는데요. 매년 16원씩 내는 거죠. 그때 첫해 이자는 얼마냐? 지금 첫해는 100원 빌렸죠. 100원이니까 1년 동안 이자가 1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6원 중에서 10원의 이자를 가져가고요. 원금은 얼마가 상환되느냐? 6원이 상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2년 차에는 역시 16원의 이 소비자가 은행에다가 16원을 내죠. 그러면 이제 그 16원 중에서 은행은 이자를 얼마를 가져가냐? 그러면 2년 차에는 지금 6원을 갚았으니까 첫 해에 6원을 갚았으니까 94원에 대한 10%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붙어요? 9.4원이 붙는 거예요. 9.4원이 16원에서 9.4원을 빼게 되면 이제 얼마의 원금이 상환되느냐? 2년 차에는 6.6원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6원보다는 조금 더 많죠. 6.6원. 다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해도 역시 원리금을 16원을 갚습니다. 그러면 16원을 갚으면 그에 대해서 또 이자를 얼마 내가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합치면 원금 상환액이 6원, 6.6원이니까 12.6원이 갚아진 거죠. 그러면 100원에서 12.6원이 갚았으니까 87.4원이 남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자. 그러면 8.74원이 갚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원금이 얼마냐? 그러면 7.26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6원, 6.6원, 7.26원 점점 원금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3년 차 이후에는 구하라 그러면 아이고 너나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뭐 구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거 구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쉬우니까 규칙적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계산을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원리금 균등에서는 많이 나와봐야 2년 차까지 구하는 거, 2년 차에서 원금 구하는 거, 요거 나오면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 나오고요. 원금 균등도 보통 2년 차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옛날에는 1년 차까지만 나왔어요. 1년 차 원리금이 얼마냐? 원금이 얼마냐? 이 정도 나왔는데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은 균등한 거죠. 요거 이제 균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역시 10원, 9.4원, 8.74원 그러니까 이자는 역시 얘도 체감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체감하고요. 얘도 체감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10원, 9원, 8원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는 10원에서 9원이 아니라 9.4원이죠. 약간 요거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요. 그리고 여기는 8원인데요. 8.74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이자를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보다는 차입자가 이자를 좀 더 많이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이씩 갚아지는 거죠.
체증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꼭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거 원금은요, 체증하고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는 체감하고요, 내려가고요. 원리금은 균등하다. 여기서는 원금이 균등하고요. 원금이 균등하고, 이자는 체감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도 체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꼭 보셔야 돼요. 이들을. 자, 원리금은 요놈은 체감하고요. 이놈은 균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둘 다 체감합니다. 둘 다. 이놈도 체감하고 이놈도 체감합니다. 자, 원금은요. 이놈이 균등하고요. 이놈은 체증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딱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식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이렇게 이 계산식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체증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체증식은. 그래서 체증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로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일단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원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 요놈을 보면 자, 빵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가가지고 10년차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은요. 이게 10원이고 20원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서 원금은요. 매년마다 10원씩이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그러니까 상환되는 원금이 매년 10원씩 이렇게 균등한 거죠. 이렇게 갚아지는 거예요. 10원씩. 자, 거기에 이자가 이렇게 가산되는 거죠. 첫 해 이자는 10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10원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원리금이 10원, 20원이 되겠어요. 원리금이. 그 다음에 이자는 그 다음에는 9원이고요. 그 다음엔 8원이고요. 마지막에는 1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어떻게 되냐? 원리금이 점점 체감하면서 갚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리금 상환 곡선이 이렇게 체감한다.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체감식. 그래서 요 부분이 이자 부분이 되겠고요. 이자도 체감하고 이자는 체감하고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는 체감한다. 그리고 원리금도 체감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요거는 이런 것이죠. 자,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빵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가서 10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1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6원이라는 게 있죠. 16원이 있는데요. 그 16원이 매년마다 일정하게 상환되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16원씩 이렇게 차입자는 매년 16원씩 갚는다 이런 얘기죠. 16원씩 이렇게 갚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자가 어느 거냐 그랬더니 이자가 지금 10원이 이자래요. 요 밑에가 이자입니다. 그리고 10원이 이자고 그 다음에는 9.4원이죠. 조금 작아지죠. 그 다음엔 8.74원 조금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 윗부분이 바로 원금 상환액이죠. 원금 상환액은 점차 늘어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금은 점차 체증하면서 갚아지고요.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체감하면서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10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좀 적어지는데요. 요렇게 얘는 10원, 9원, 8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요 밑에 것이 바로 원금 균등의 이자예요. 근데 요만큼이 더 있잖아요. 요만큼이 더 있죠? 위자로 더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는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체증식이다. 그러면 체증식은 어떻게 상환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숫자로는 얘기를 못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죠. 체증식은 이제 주로 단기 대출에 주로 쓰이고요. 이것은 초기에 부담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빵년, 1년, 2년 뭐 이렇게 봤을 때요. 자, 일단 요게 10원, 20원 했을 때 초기 이자율 지금 100원을 빌렸죠. 100원을 빌렸는데요. 똑같이 100원을 빌리고 이자율 10%로 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첫해 이자만 해도 10원인데요. 얼마만 내라고 하냐면 야, 너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에 나왔으니까 5원만 내. 이런 거죠. 5원만 내. 원리금을 합쳐서 5원만 내. 근데 이자도 안 되는 돈, 이자가 10원인데 이자도 안 되는 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 위에 덜 갚은 5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가 가산을 시켜서요. 다음에 원금이 100원이 아니라 105원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너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취직을 이제 막 했으니까 처음에 쓸 것도 많지. 그러니까 이자도 안 되는 돈만 내가 받아갈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행이 또 어떤 동물입니까? 그게 뭐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다음에는 또 많이 받겠죠.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야, 너 첫 해에 5원 안 갚은 것까지 해서 105원에 대한 이자 10% 하고 그러면 10.5원이죠. 그거 하고 이제 원금 조금 갚기 시작해야 돼. 이제 2년 차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갚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년 차에는 더 많이 갚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균등하게 갚든지 아니면 점차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금까지 이자는 당연히 갚는 것이고요. 원금도 분할해서 상환을 하지만 여기는 초기에는 원금도 안 갚죠. 이자도 안 되는 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뭐 원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을 지금 100원을 빌렸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원금이 더 커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주로 사회초년생들한테 빌려주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주로 단기 대출에 많다. 장기 대출에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출에 주로 많이 빌려준다. 이건 이제 원리금이 체증하면서 갚아지니까 체증식. 이거는 원리금이 체감하면서 갚으니까 체감식. 그리고 이거는 원리금이 균등하면서 갚으니까 균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보면요.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잘 나오고요. 계산식으로는 원리금을 구하라 또는 원금을 구하라 이런 계산식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는 따로 떼가지고 또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심화학습이나 또는 여러 가지 특강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은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361페이지 보시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런 것들 점증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자,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금 균등, 또 원리금 균등, 체증식, 점증식이 있는데요. 점증식은 체증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크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옆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저당 지불액, 즉 저당 지불액이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요. 원금 균등은 체감하죠. 원리금 상환액은 요건 체감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균등하게 가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요? 체증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즉 저당 지불액의 크기는 이거는 체감하면서 갚아지고요. 이거는 균등하게, 이거는 점점 체증하면서 갚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 자, 요거는 원리금 상환액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원리금의 크기, 거기 361페이지에 저당 지불액의 크기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되냐? 그럼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 여기서 초기에는 어떻게 되고 후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누가 더 높으냐면 요 놈은 20원이고요. 요거는 16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이 원금 균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높아요. 초기에는. 근데 후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와 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후기는요. 자, 여기는 후기에 11원, 12원 뭐 정도 되죠. 근데 여기는 후기까지도 계속 16원씩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원금 상환액의 크기죠. 자, 세 번째 원금의 크기. 자, 원금 상환액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는 원금 상환액의 크기는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이렇게 되겠죠. 초기에는 이게 원금은 10원씩 갔고요. 요거는 6원, 6.7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초기에는 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크기는 이게 매년 10원씩 갚아 나가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원금 균등이 가장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회수를 해버리니까 이자를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금의 크기는 초기에는 원금, 원리금, 체증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잔액의 크기. 잔고의 크기죠. 잔고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회 납부 후에 저당 잔고의 크기는, 자, 잔고를 원금을 빨리 원금 상환액의 크기가 얘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거꾸로 되겠죠. 이 원금을 많이 갚으면 잔액이 적게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점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 이런 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총 지불액의 크기. 자, 5번 총 지불액. 총 지불액이 이자 납부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납부액의 크기는 얘가 제일 작죠. 그리고 얘 이런 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과 저당 잔액의 비교, 그건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요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장기 대출에 좀 유리한 것들이 어떤 거냐? 단기 대출. 요거는 이제 단기 대출이고요. 최정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단기 대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는 장기 대출입니다. 그래서 장기 대출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원금 균등은 초기에 대출 초기에 회수가 자금 회수가 원금의 회수가 빠르다라는 거죠. 기간 대부 기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의 특징은 원금 균등의 특징은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다.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는 전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고 이런 데서 이 세 가지를 볼 때 잔고, 그러니까 중도에 상환하게 됐을 때 잔고가 제일 많이 남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 이제 이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잔고의 크기 이렇게 다이렉트 나오는 게 아니라
저당 잔고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도에 상환할 때 상환해야 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 순이죠. 이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출 심사 기준 뭐 이것은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보기로 하는데요. 자, 일단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그 저당의 유동화와 MBS 요게 이제 합쳐서 공부를 한 것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저당시장의 구조랄지 MBS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